오늘 내용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부동산 하게 되면서 누군가 얘기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니까 꼭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좀 벌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근래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임을 마치 하락론자로 둔갑시키는 경향이 있네요. 부동산을 잡는 방법론으로는 금리도 있고 대출 길이도 있으니 가장 빠른 효과를 쓰는 정부 또는 금융당국은 현명한 선택인 겁니다. 무식하게 공급 타락만 하면 어디 가서 못 배웠다는 거 인증입니다 하는데, 일단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부동산에서 집값을 향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급입니다. 수요가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다르게 필수재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다른 요소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을 생각해서 비타민을 먹어요. 비타민 같은 게 있어. 그러면은 비타민에 대한 수요가 확 막 몰려요. 그러면 비타민 가격이 올라가죠.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아졌어. 아, 이제 밥 사 먹기도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런 영양제 같은 거는 끊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밥하고 쌀하고 영양제 중에 어떤 걸 끊어야 돼? 하나 끊으면 당연히 이거 영양제를 끊어야겠죠. 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은 필수제니까. 영양제는 필수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필수제가 아닌 항목에서는 수요도 중요해요. 이게 영양제가 수요가 확 줄 수도 있죠. 그럼 가격이 다운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필수제다. 여러분들이 집을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무주택자인데요가 아니라 매수를 하건 전세를 하건 집에서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부동산 수요자인 겁니다. 주택 수요자인 겁니다. 국민 모두가 다 주택 수요자라니까요. 수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건 공급만 갖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집값은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순서대로 할 테니까. 자, 부동산을 잡는 방법이, 자, 금리가 있대요. 대출 규제도 있대요. 최근에 대출 규제 하죠. 그리고 기준금리 낮췄는데 금리, 가산금리 올렸죠.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돼요? 잡혔죠. 잡혔네? 그러면 앞으로는 집값이 계속 잡히겠구나. 어떤 전제하에서? 대출 규제를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서, 가산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전제하에서. 이 전제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현황을 보지 말고 지금 금리, 가산금리 올려놨고 대출 규제 해, 이런 현황의 모습, 그래서 집값이 잡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를 보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사서 2주 뒤에 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년에서 5년에서 10년 정도 뒤에 팔 거니까 그 사이의 변수들을 확인해서 그때 시점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에 월세 받는 목적으로 지금 주택 수입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다 양독 차익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차익형 부동산 구입하는 거잖아요. 차익형 부동산은 지금 시점이 아니라 나중 시점의 가격을 전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잡는 방법이 금리가 있고 대출 규제가 있고, 그럼 얘네들이 지속돼야지만 집값을 잡을 수 있잖아요. 가능하냐 이겁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냐를 보란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보자고요. 1970, 60년대도 있었지만 70년대부터가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본격적인 개발이고 하니까 짧게 보고 70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한 54년, 55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 기간 동안의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그야말로 천정부지죠. 명목 가격은 정말 수십 배, 수백 배가 올랐잖아요. 이렇게 쫙 오르는 동안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에 비해서 2020년대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죠? 그러면 정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집값을, 부동산을 잡을 방법, 금리라는 것도 있고 대출 규제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54년 동안 몰랐다가 이번에 안 거예요? 아니라고요. 전 세계 정부가 부동산을 잡는 방법으로 금리가 있다는 것도 진작 알고 있었고 대출 규제라는 것도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50년 동안 가격이 올랐어요?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또 집값이 조금 뭐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대세 하락으로 떨어지나 보다라고 또 착각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계속 될 수 있을까? 지금 보세요.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가산금리를 높였어.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1금융권하고 여러분들 보험사 있죠? 2금융권 이상 보험사 같은 거 금리 비교해보세요. 어떻게 더 싼가? 보험사가 더 싸요. 여러분 국민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것보다 삼성생명 가서 대출 받는 게 더 싸다니까요?
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지속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조달 금리 자체가 싸죠. 기준 금리가 낮춰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예치를 하죠. 그랬을 때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돈이 적게 주죠. 지금 금리가 좀 낮아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은행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줍니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은행은 조폐공사가 아니에요. 돈을 찍어내는 기관이 아니죠. 돈을 어디선가 조달을 한 다음에 그 돈 갖고 누구한테 빌려주고 이 차이의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을 때 기준금리 내려왔죠? 그러면 싸게 줘요. 기준금리가 내렸으니까 금리를 조금 줘도 돼. 그죠? 네, 근데 그러면 대출할 때도 조금 줘도 되는 건데 많이 받아.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그쵸? 예대 마진은 더 커졌죠. 그래서 은행 수익이 엄청나다는 거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금융권이 높은 금리를 빌려줄 때 제공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출을 빌리겠냐고요. 지금 국민은행보다 삼성생명이 더 싸면 여러분들 그쪽으로 가겠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예전에 5%였어. 매출이 1,000억이었어. 그럼 매출 1,000억에 5% 예대 마진이면 50억을 버는 건데 이제는 예대 마진이 7%면 70억을 번다. 이게 아니라 7%로 올라간 대신 대출 건수가 1,000억에서 500억으로 줄어서 결국은 35억으로 줄어서 은행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달금리가 줄어쓰게 되면 가산금리 줄여갖고 매출을 크게 키우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의 압박으로. 그러면 이게 과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길게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금리와 대출 규제는 일시적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일시적인 동안에 정상적으로 올라갈 거를 막아놓기 때문에 이게 풀리는 순간 팍 올라가는 겁니다. 차라리 안정적으로 올라가거나 냅두지 걔네 어거지로 눌러놨다가 팍 올라간다니까요. 결국 똑같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집값이 잡힌다 앞으로 대세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10년 전부터 하락했는데 그것도 10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을 믿는 겁니다. 아니면 믿고 싶으신 건지. 그리고 공급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여러분들 일정합니다. 그리고 플러스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40년 될 때까지 인구가 줄질 않고요. 또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가구 수의 증가는 2035년까지 됩니다. 앞으로 10년 넘게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수제인데 공급을 안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 내년에는 대학 졸업을 하건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따로 떨어져서 경제 생활하게 되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거 가구 수가 분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그 성인이 된 이 자녀는 집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이 이제 독립한다고 자기 자녀한테 너 그러면 이제부터는 가서 동굴에 가서 살아라? 아니면 텐트 치고 살아라? 아니면 가서 오두막집에 살아라? 뭔가 집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수가 아니든 매수든 중요하지 않아요.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집이라는 공간, 주택이라는 공간의 수요자로서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게 매수 수요일지 임차 수요일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매수 수요다. 그럼 집값이 상승을 하는 거고 매수 수요가 아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수요가 줄질 않는다니까요. 수요가 줄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매년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지 줄질 않아요 부동산은. 아까 영양제처럼 그냥 안 먹을래. 그래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노숙자가 되지 않는 이상 매년 들어오는 건데 거기다 대고 공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에서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매매 수요가 아니고 전세나 이런 수요로 들어갔으면은 매매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전세가, 월세가율 올라오겠죠? 그럼 전세가율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 수요도 밀어주겠죠? 그러니까 결국 시간 문제이지 매매가 올라가는 거는 필연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고 매매 가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가격을 잡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시키기는 유일한 방법은 공급밖에 없는 겁니다. 금리나 대출 규제는 이건 지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실까? 안타깝네요.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의 한정된 가능성에 대한 말이라고는 한 적이 없고요. 서울 주요 지역은 이미 가격이 올랐고요. 가능성 여부가 아니라 이미 가격이 올랐고요.
조정기가 온다는 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신 거고,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경제가 박살나는데 계속 오를 거라고요? 언제는 경제가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까? 코로나 때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급등을 했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경제가 좋아져요. 내가 연봉이 4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5천만 원이 됐어. 그러면 집 사러 움직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4천에서 5천이면은 연봉이 25%나 올랐어요. 와, 25% 내 스카우트 가가지고 좋은 회사로 가가지고 연봉이 4천에서 5천 됐어. 이제 집 사러 가야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소득이 올라간 거는 부동산 가격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지금 자영업이 힘든데 어떻게 부동산만 올라, 이런 댓글들도 되게 많은데, 자영업자가 300 벌다가 600, 700 벌게 되면 그걸로 집 사러 가겠냐고요. 어차피 소득의 증가로는 못해요. 그러면 그냥 자산의 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이든 뭐 아니면 코인이든 이런 쪽에서 이번에 지금 부동산 시장 쪽으로 좀 안정화 시켜야겠다. 아니면 금리가 좀 낮았으니까 이쪽으로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산의 이동 경로가 많은 거지, 소득이 높아지면서 경기가 좋아지면 내가 집을 사야겠다,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랑은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살아나야지만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이런 일원화된 패턴, 그런 생각에선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지금 매물량이 되게 많이 늘었다면서요. 역대급으로 이제 매물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보게 되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향후에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내놓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그 무주택 하락론자다운 전망이고요. 등기를 안 쳐본 티를 너무 내시는 것 같은데, 집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집을 파는 거는 새로운 집, 상급지로 이동하는 갈아타기 수요가 대다수고요.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보유하겠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락론을 신봉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믿고 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는 거는 떨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물건 내놓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많아진 건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12억이 됐어. 그럼 일단 사람들이 주춤하게 되겠죠.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10억이 시세였을 때는 내 집을 10억 5천에 누가 사겠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팔고 싶은데? 라가 됩니다. 근데 10억짜리가 12억이 된 상태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억 5천이면 팔겠다는 그 매도자가 11억 5천에도 안 팔아요. 내가 왜 시세보다 5천 싸게 팔아야 돼? 우리 옆집은 12억에 팔았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최근에 집값이 올랐으니까 난 10억 5천이면 팔 것도 12억에 거래되면 일단 내 것도 12억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10억에서 12억 가게 되면은 금세 올랐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죠. 그러니까 매수자는 못 사죠. 근데 매도자는 이거 눈높이가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매수자랑 매도자랑 그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서로 간에 접점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매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매물이 많은 거는 높은 호가를 유지하면서 매물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매도자들은? 난 이 금액이면 팔고 아니면 안 판다. 그냥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팔고 싶어도 환장해가지고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서도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사실 이런 것들은 유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어떤 경험을 해봐야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데이터만 보고 내 기준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한 또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그런 거를 또 믿는 분들이 또 생기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제가 뭐 돈 주고 뭐 13억 뭐 있을 때 이거 무조건 사셔야 된다라고 제가 영상을 한 3개는 찍어쓴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하락론자분들은 뭐 비싸니 뭐니 하면서 뭐 다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2배 가요. 지금 거의 25억 합니다. 실거래가 24억, 25억. 근데 그런 거 틀리는 걸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신봉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서울에 있는 뭐 웬만한 아파트들 찍어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 그 아파트를 찍어보시고 현재 실거래가가 얼마고 호가가 얼마인지 보시고요. 1년 뒤 그리고 또 내후년 이때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가. 간단하지 않나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결정하세요. 당장 누군 오른다, 누군 떨어진다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1년 쉬어가세요. 1년 쉬어가고 그 시점의 결정을 보고, 내년에 떨어진다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는 무조건 오른다고 보는데, 왜 저는 오른다고 보냐? 금리, 대출규제 이런 건 한시적이고,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그 다음에 공급이 부족하고 이런 건 지속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와 지속적인 게 있으면 지속적인 게 이기겠죠. 근데 지속적인 그 요인들, 팩터 같은 것들은 다 상방 압력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시적인 것들은 이거 하락 압력인데 이거 사라질 것이고, 그럼 올라가는 거죠.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누구 말을 믿던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투자를 하던 안 하던 건 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쵸? 예.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자,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원하는 아파트 딱 찍어서 1년 뒤 금액 한번 확인하시고 그때 확신이 쓰시게 되면은 투자하시고 그것도 확신이 안 쓴다 그럼 1년 더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공급 부족이 생기면 무조건 가격은 올라갑니다.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달리 부동산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금리라는 거는 지금 내려가는 형국이에요. 내려갔다가 결국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그쵸? 근데 지금 내려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구입하시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고 공급은 지금 확정 난 거예요. 앞으로 3, 4년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나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2시간, 3시간 떠들어도 생각 안 바뀌시니까 뭐 각자 한번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